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서구 사회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주된 직장에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재수 삼수하고 군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30년에서 35년, 서구 사회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45년 정도입니다. 벌써 여기서 10년 전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가정입니다. 꽤 충실하게 납입을 하더라도 한 33년, 35년입니다. 40년 동안 납입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노후 준비의 차이가 이제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들.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후자금 내가 몇 억을 모아놨는데 자녀가 둘 있다 그러면은 돈이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게 50 초중반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은 자녀들 이제 한참 고등학교 말, 대학교 또 결혼해야 돼요. 하니까 그때 기간 동안 또 모아놓았던 금융자산이 이제 바닥에 확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은 김경록입니다.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 현재 이제 고문으로 있고, 제가 뭐 평생 동안 해온 일은 주로 투자, 자산관리, 은퇴, 설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보니까 그것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 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끝났다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노후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은 캐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벽돌처럼 떼내서 하나씩 팔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제일 단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은 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캐시가 없다. 이러면 노후가 진짜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캐시성의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을 당연히 이제 모아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모기지라 그러죠. 이제 대출인데요. 하여튼 주택연금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캐시를 마치 벽돌 하나씩 떼내서 팔듯이요. 그렇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캐시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나 주택 안으로는 사실은 힘들고요. 주택이 뭐 자기가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연금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하니까 평생에 필요한 소득에다가 플러스 캐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이나 배당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캐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조금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마다 이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요. 결국은 이제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매 2년마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하면은 대략 한 270만 원, 280만 원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비가 그것이니까 이제 세금을 떼기 전을 생각한다면 내가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은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정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지출 비용이니까요. 소득으로 간주한다면은 뭐 한 370, 80만 원, 넉넉 잡아서 한 400, 뭐 이 정도 내가 여기서 세금이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제 나의 지출금이라고 보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치라는 것이고요. 이제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적정하다고 내가 생각되는 생활비고, 최소한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정 생활비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70%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예를 들어 330만 원이다 하면 70%를 곱하면은 한 24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최소 생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퇴직하기 전 소득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하는 것인데, 서구 사회들 사이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퇴직 전의 소득의 한 60% 정도, 그 정도를 소득을 내가 있으면 그 정도 지출을 하는 것 같으면 적정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소득을 보고 판단할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얼마 쓸까 하는 것이 방금 국민연금 서비스에서 나온 것은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당 300만 원 이렇게. 한 가구당 인당 같으면 확 줄어들죠. 이거는 지출 금액이니까 내가 그럼 소득이 얼마 있어야 되겠나 한다면은 이제 세금도 좀 내고 그래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300, 한 60 그 정도 이제 돼야 되겠죠. 보통 노후에 이렇게 드는 비용들이 있나요? 비용들이 많죠. 노후에도 당연히 제세 공과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모든 제자인데요. 그리고 결국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광열비라는 것이 이제 내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료, 가스료 이런 거 다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뭐 이것저것만 다 내도 돈이 언뜻 뭐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다음에 가끔씩 외식하는 비용, 뭐 교통비.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광열비, 그다음에 전기 수도요금, 그다음에 교통비, 식비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 집이 아니라면은 임대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다는 게 중요한 게요. 일본에서 이제 노후 파산 뭐 이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 집이 없다 보니까요. 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에 거의 절반이 임대료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주거 비용이 되죠. 그 비용까지 포함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게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적정 생활비의 한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는 것이요. 그 정도 금액은 이제 든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 비용은 어떻게 보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은 너무 이제 타이트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먹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최소한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것들. 이게 참 이제 모호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연령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20대, 30대는 노후 준비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한 50대, 40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다른 서구 사회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주된 직장에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주된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좀 그런 쪽에 이제 있는 직장의 기간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퇴직하고 늦게 대학교 졸업하고 뭐 재수 삼수하고 군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30년에서 35년 이 사이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이고 서구 사회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45년 정도입니다. 벌써 여기서 10년 전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좀 있으면은 40%로 맞추거든요. 40%가 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가정입니다. 40년 동안 납입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꽤 충실하게 납입을 하더라도 한 33년, 35년입니다. 그런데 40년 납입했다는 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기준이 그러니까요. 근데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연금을 든다 그러면은 한 40년씩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금액도 그만큼 풍족해지죠. 우리나라는 20년 이렇게 충실하게 납입한 사람도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의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근로기간을 좀 더 어떻게 길게 할까 하는 것.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뭐 한 내가 35년에서 40년 우리나라가 대학교 가는 것, 군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35에서 40년 이 정도는 내가 근로기간을 잡아야 되겠다. 그것도 지금 50대 기준입니다. 20대, 30대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노후와 다른 나라의 노후 준비에서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이제 노후 준비의 차이가 이제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 결혼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같은 아시아권인데 일본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야 이게 자녀들 집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냥 월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벌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거기도 한 30년 걸쳐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좀 뭔가를 좀 전세라든지 제도가 전세 제도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 비용은 교육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판에 이제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둘 있다 그러면은 뭐 돈이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후자금 별로 모아놓은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집 하나 하고 그다음에 노후자금 내가 몇 억을 모아놨는데 여기서 결혼 비용 좀 빠지고 나니까 이제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게 50 초중반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은 자녀들 이제 한참 대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기간 동안 좀 모아놓았던 금융자산이 이제 바닥에 확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 비용이나 결혼 비용 이 두 가지가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사람들이 왜 노후에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지내느냐.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에도 뭐 109세 된 할머니가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했다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독일에도 보면은 뭐 80 중반 된 할머니가 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노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구 국가들인데요. 주로 그게 뭘 통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지금은 아직은 이제 지금 70대 이런 분들은 연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지금 30대, 40대는 다 연금으로 이제 그걸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사적 연금, 뭐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우리나라는 짧은 근로기간 이걸 어떻게 잘 보충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매니지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 연금을 충실하게 내가 잘 들고 있는가, 이걸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우리나라 노후 준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도 결국엔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60을 넘은 부모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들어올 소득이 있을 거죠. 들어올 소득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인데요. 풍족하면은 얼마든지 뭐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면은.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대주더라도 나는 지금 목돈이 있고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없고 너는 목돈이 없고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있고 그러면은 나의 목돈을 좀 빌려주겠다.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 대신 나중에 너 소득이 들어오면은 대신 너 이자 부담을 지지 말아라고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소득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놓으면은 혹은 계약이라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러기로 했는데 너 내 소득이 좀 부족한데 너 돈 많이 버니까 좀 페이백 하라. 이럴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딱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자산이 없고 앞으로 소득이 있을 캐시플로우가 있을 거고 부모님은 캐시플로우는 앞으로 없고 자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둘 언밸런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냥 줘버리면 큰일 나죠. 예, 계약을 통해서 당분간 자산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주고 나중에 캐시로 페이백을 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증여나 이런 것도 좀 세금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결혼자금 같은 경우 3억 원까지 또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죠. 뭐. 국민연금 하면은 90년대생은 이제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게 맞나? 가입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여론도 지금 형성되는 것 같은데 2030 세대들은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할까요?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그 공적연금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입을 하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이제 너무 과한 이야기고요. 그 제도는 국가로서도 필요하고 개인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또 모르겠는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4.5%를 직장에서 대주고 자기는 4.5%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하튼 유리합니다. 없다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물가에 연동되고 종신토록 지급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이런 연금 민간에 없습니다. 민간에는 겁이 나서 못 만들어요. 물가에 연동되게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물가 뛰고 하면은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간에는 우리가 정액연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200만 원 받으면 안 그러면 공시이율이라든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거의 뭐 물가에 완벽하게 연동돼서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작년에 물가가 5.1% 올랐다고 금액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5만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의 소득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습니다. 공적연금은. 그래서 이것은 넣겠다 안 넣겠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국민들은 나중에 노후가 돼서 정말 불안정합니다. 도대체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소득이 있는데요. 이 소득이 아까 최소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최소 생활비에 그래도 한 50% 이상은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국가로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민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제 이 제도대로 가면은 나중에 국가가 재정을 많이 퍼부어야 되는데 과연 국가가 이 재정을 퍼붓고도 국가가 존속될 수 있을까? 그게 퀘스천이라서 지금 제도를 고치자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자꾸 고쳐가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이걸 국민연금은 의무라서요. 안 넣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 지역가입은 이제 자꾸 안 넣고 이러면서 피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틈틈이 계속 꾸준하게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내가 연금액을 받으려면은 넣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넣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는 있는데요. 12년, 13년 뭐 이렇게 넣는 것보다 보통 한 최소 20년 이상은 가입을 해야 나한테 들어오는 연금액이 좀 그래도 꽤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금액을 넣어놓으면 기간이 이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2년, 3년 후도 모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이 4, 50년의 미래는 나중에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첫 번째 가입을 해놓자. 두 번째, 그래도 약하니까 사적연금으로 다른 연금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적 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퇴직연금. 대표적인 게 2층이 퇴직연금이고 1층이 국민연금이거든요. 사적연금은 어느 나라나 계속 이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퇴직연금이 중간에 막 찾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뒤에 정작 퇴직을 했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 이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는 이유가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국민연금은 4.5, 4.5 해서 9%를 냅니다. 총.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9%,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대주는 게 9%에서 18%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내는 게 8.3% 정도 되거든요. 이 둘 합치면 17.3%.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18%. 큰 차이 안 나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저렇게 소위 말해 빵빵하게 연금을 받을까?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혀 흘러쓰지를 않으니까요. 왜 중도 해지를 못하니까 18%를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은 9%는 넣는데 나머지 8.3%는 직장 옮기면서 돈을 찾아버리고 또 옮기면서 찾아버리고 하니까 중간중간 찾아서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주 큰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이제 배율이 좋습니다. 급여도 낮고 하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도 좀 잘 줘야 된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배 기능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내에서는 적게 내는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아주 많이 낸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받고 해서 이게 소득 분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죠. 이제 국민연금에서 고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는 덜 받게 되고요.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더더욱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은 것이죠. 더 수익성이 좋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익성 문제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은 9% 넣고 공무원연금은 18% 넣는다. 이 차이가 또 하나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하면서 공청회 할 때 보험료율을 높이자고 하고 그다음에 받는 기간을 좀 늦추자고 67세까지 이렇게 늦추자고 했는데 그 내에서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소위 말해 소득 대체율은 고정이 된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 높여야 된다, 어째야 된다 논란 벌이다가 이번엔 발표 안 해 하고 끝나버린 것 때문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받는 것을 늦게 받는다면은 나의 소득 대체율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소득 대체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향후에 이제 재정 부분에 펑크 나는 것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내는 것들이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야 재정에 펑크 나는 것을 조금 메울 수가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운영을 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요? 운영 잘 하죠. 잘 하는데요. 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대략 한 연 5.5%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데요. 뭐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식이 시장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는 마이너스 25% 이런 것도 국민들이 감내할 정도가 된다면은 더 위험하게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파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위험을 낮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5 정도이고요. 국민연금의 이제 운용 수익률을 지금 5.5인데 이걸 6.5%로 올렸다 하면은
보험료율을 2% 올린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라 하면은 보험료율을 11%로 올린 것하고 수익률을 1% 올린 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운용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요. 5.5에서 1%포인트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00조에 육박하는 자산인데요. 1% 같으면은 10조거든요. 1년에 10조를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10조 하니까 그러는데 1000억이라도 큰데 1000억에 10배가 1조고 1000억에 100배가 10조입니다. 그 돈이 1%면은 매년 10조가 더 들어온다는 뜻이죠. 상당히 큰 돈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가만 보고 있으면은 저 1% 높이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과연 쉽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5.5% 정도라도 저는 아주 준수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복리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냥 산술평균 수익률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는 수익률로 5.5%만 낼 수 있더라도요. 뭐 베스트입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률 내기 쉽지 않습니다. 연금 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적 자원 투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금이 있어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연금의 토대를 이루는 게 뭔가 하는 것이죠. 연금 제도는 국가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두 번째, 연금을 40년 납입을 못하고 20년을 납입한다 하면은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적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연금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내가 노후가 준비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작업 현장 혹은 노동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결국 내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전문성이나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의 자산 관리에 결국 가장 기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연금이 중요하다. 그럼 연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직장에 있어야 된다. 좋은 직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있으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한테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게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하튼 나의 가치를 이제 계속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에 대한 투자에서 다른 선진국하고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투자를 합니다. 어떤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투자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교육비 투자가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적게 투자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인도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친구들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학력이 낮죠. 국졸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직장을 옮겨가요. 옮겨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좋은 곳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결국 그게 이제 그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토대는 연금이라고 하지만은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인적 자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토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50 세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4050 때가 자산이 막 축적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도 소득도 좀 많고 이제 집도 대충 마련 거의 다 돼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축 여력이 많이 생겼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축적을 이때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집 넣는데 집 할부금 갚는데 돈 다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내 저축액은 연금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40대부터 그런 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50대부터 쭉쭉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이제 자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제 자산에 불어나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관리의 진금 성분은 거의 50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때가 역시 소득이 많을 때이다 보니까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은 지출도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40대 후반에 내가 승진을 하니까 막 월급이 팍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내 지출을 해야지 하는데요. 근데 그 소득이 영원히 안 갑니다. 생각보다는 꽤 빨리 끝납니다. 소득이 야, 많이 받았네. 이건 내 생에 제일 많은 월급이네. 하는데 이게 뭐 5년, 10년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한 4, 5년 가면은 팍 이제 거꾸로지는 것이죠. 산의 정상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영원히 가지 않고 오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이걸 내가 지출을 따라서 증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출은 조금 증가시키면서 이때 내가 빨리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지출을 같이 따라서 증가해 놓으면은 뭐 나중에 이 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아요. 내 소득이 줄었을 때. 우리가 소비가 비가역적이란 말이 하지 않습니까? 지출을 거기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그 지출을 줄이기가 그러면은 마치 마약이나 담배를 끊는 것처럼 막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제일 많은 지출 금액이 결국은 이제 자녀에 대한 지출 금액인데요. 이걸 좀 잘 통제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게 이제 40, 50대, 40, 50대 중요한 부분 두 가지고요.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나에 대한 투자를 가장 안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50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40대 중반 이런 때 가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내가 롱런을 하려면은 뭘 익혀놔야 될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뭘 배워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배우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노는데 이틀 노는 것 중에 하루 정도는 가서 조금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인적 자산을 롱런하게 만들어 놓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50 중반, 60대 되어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50, 늦으면 60 정도의 은퇴를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60세면 정년이 빨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빠릅니다. 어떤 곳은 68세로 늘리겠다는 것도 있고요. 만 68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거의 70세거든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70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대략 65세 정도이고 프랑스가 이번에 62세에서 64세로 이제 늘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보면은 이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페드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은 그냥 너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 그런답니다. 예, 그래서 뭐 60대 일하려면 일하라는 것이죠. 그 나이에 대한 소위 말해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60 딱 되면은 뭔가 나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러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발 그 벽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가 정해놓은 일종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그게 이제 갇혀서 이제 60을 나의 뭔가의 변환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60에서 이 10년 동안, 이 10년 동안은 활발하게 아직도 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60대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취업률의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뭐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내가 여기서 근무 조건이 안 좋다든지 막 열악한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근무 조건이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을 내가 노동시장에 근로시장에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게 없으면은 만일 60이면 60 은퇴하자마자 내가 모아놓은 축적한 자산에서 돈을 빼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60세 정도가 보통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가계금융조사를 보더라도 자산이 제일 많은 연령층대가 거의 50 중반부터 60세입니다. 극대화된 자산을 한 10년 동안에 내가 들어가는 지출되는 것은 내가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극대화되어 있는 자산을 한 10년 동안만 내가 운용을 하면은 70대면은 자산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70 이후에 노후 설계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인데 50 중반 60세에 극대화된 자산을 한 10년 정도만 더 이 자산을 줄이지 말고 조금 더 증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내가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그러면은 70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은 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0 이후에 30년 잡으면은 60부터 해서 100세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70 이후에 30년이라는 기간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60세부터 바로 인출을 하게 되면요. 웬만한 자산 크기로는 40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60대 20년이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참여를 하는 게 더 이롭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댓글에 그런 분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 일을 했는데 또 일을 하란 말인가?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선진국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40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정도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적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은 일을 하는 기간을 총 기간을 따지자면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 짧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아무리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지더라도 자기의 근로 기간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요. 그 5년, 10년의 차이가 노후 준비를 완전히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좀 더 풍족하게, 왜냐하면 60세부터도 안 빼쓰고 65세부터 빼쓰는데 그만큼 돈은 많이 모여 있고, 우리는 60세부터 빼쓰는데 돈은 적게 모여 있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게 20년, 30년 남았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100세를 우리가 타겟으로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아직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아서 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준비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그래도 좀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규모가 커졌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습니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은 한 가구가 적어도 한 10만 달러를 평균 번다는 소리거든요. 10만 달러 같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 3천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가구 소득하고 1인당 GDP하고 다르긴 하지만요. 대략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골고루 튼튼한 나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철강, 무슨 화학,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이쪽부터 플랜트 쭉 시작해서 무슨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다 바이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첨단까지,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스펙트럼을 보면요, 제조업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가 내가 노후 준비를 실패를 했다 할 때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부분은 해줄 만한 여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 복지국가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통화입니다. 일본도 나라는 튼튼한 통화를 갖고 있고, 파운드도 나름 튼튼하고,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이고, 유럽은 그러니까 유로화로 확 통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만큼 통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원화라는 로컬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차치하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좀 문제가 되고 하면은 국가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이제 복지적 여력을 갖추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요.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서비스는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좋은 제도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다만 나의 인적 자본을, 그 말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도전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지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환경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제일 몰입을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도전의 과제가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막 몰입을 해서 좋아서 일을 하고 막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아직 60대 10년은 캐파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 아직 건강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엄청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 심리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뭐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60대 10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맞는 그런 환경을 내가 도전을 받게 되면은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삶도 행복해지고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60대 10년을 보내시고 70대도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만수 장관님이라고 이전에 경제부총리도 하신 분이 있고 한데 아마 8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2, 3년 전인가 소설가로 등단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예지에 단편 소설을 내고 그다음 소설을 쓰시는데 이전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그 집을 가출하기도 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또 소설을 쓰려고 80대 중반부터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자기가 도전이라는 상황을 마련해서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여러분들 60대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에 어느 정도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기를 쭉 읽어봤는데요. 주택연금은 지금 아직은 평균 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가입한 분들 보면은 3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직은 열악한 주택이죠. 그런데도 그 주택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이렇게 노후 소득을 얻어서 자기의 삶의 관점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망을 잘 갖추시고 국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놨는데요. 개인들이 그 정보망을 잘 몰라요. 여기 뭐 이것저것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정보망을 잘 갖추시고 있으면은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캐파가 되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